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2주차죠. 네, 벌써 우리가 수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2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상담 및 치료의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어떤 가족의 의미라던가 가족의 중요성, 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중요한 것은 가족마다 각 가족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가족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죠. 뭐 가령 가부장적인 가족은 나쁜 것이고 뭐 여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가족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가족은 내가 아니어도 우리 가족 간에 누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상호적으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네, 개인 상담은 1대1로 내담자와 훈련받은 상담자가 하는 거예요. 집단 상담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과외하는 거 예를 들었었죠. 수학 과외를 하러 갔는데 누구는 수학 공부하고 누구는 영어 공부하고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가족 상담은 개인 상담일 수도 있고 집단 상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과 할 때는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또 변화가 됨으로 인하여서 가족 전체의 변화를 꾀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개인 상담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전체를 상담하는 거는 또 집단 상담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관계 심리, 순환적 인과관계, 가족 체제, 그리고 가족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누군가의 따님이고 아드님이고 또 형이고 오빠고 누나고 언니고 또 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컨텐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관계 심리, 순환적 인과관계, 가족 체제, 가족 발달 단계라고 어렵게 나오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다만 학술적인 용어, 학문적인 용어로 어렵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심리, 순환적 인과관계, 가족 체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일단은 개인 행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필요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혹은 실천기술론 시간에 강화, 함께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죠. 네, 들어는 보신 것 같지만 내용은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정적 강화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적 강화는 그 횟수를 줄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관계 형태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보통 어머니하고 많이 싸우지 아버님하고는 잘 많이 안 싸우거든요. 일단은 저희 세대 때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뭔가 부탁을 하거나 불만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보통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직접적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아버님들이 뭐 딸바보, 아들바보 이래서 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세요, 가족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네, 우리는, 어, 어머니는 조금 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수용이지만 어머님은 또 잔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또 아버님들은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머님처럼 가정 내에서의 일을 신경을 못 쓰시죠. 그래서 하다못해 뭐 방 청소를 했니 안 했니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잔소리는 거의 다 어머니가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하고 많이 싸워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나이 먹고 늙은 딸인데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 형태라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어머니가 굉장히 바쁘시고 아버님이 뭐 가사 일을 전담으로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버님하고도 부딪힐 시간들이 많겠죠. 이렇게 관계 형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머님이 안 계시거나 아버님이 안 계시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쪽만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또 많이 부딪히겠죠. 그도 아니면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만약에 뭐 할머니 손에 크고 있다. 그러면 할머니하고 많이 부딪히겠죠. 이것은 누구와의 뭐 사이가 안 좋고 사람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관계 형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빠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엄마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자녀분도 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저희 집의 예인데요. 부모님이 지나치게 엄하시면 형제끼리 똘똘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시고 권위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봤자 우리 소위 말하는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죠. 저희 부모님이 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형제지간의 우애가 좋아요. 오히려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별로 안 좋은데 왜냐면 무서운 어머니, 무서운 아버지였거든요. 이렇게 가족 관계의 문제는 관계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왜 연년생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심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잖아요. 또 이제 자녀 수가 많은 집, 외동 아이들은 먹을 것이든 뭐든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기 때문에 크게 부딪히는 경우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뭐 형제가 많거나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돼서 욕구가 비슷하거나 이런 형제가 있게 되면은 굉장히 경쟁 속에 살게 되죠. 이렇게 어떤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거나 이것은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호작용은 관계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계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첫 번째로는 가족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되면은 뭐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진 가정이겠죠. 아니면은 아버님께서 가사 분담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그런 경우에는 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엄하셨는데 아버님이 집안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도 김장하시면은 배추 씻는 거, 배추 버무리는 거, 이불 빨래 하는 거 이런 거 다 아빠가 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시면 아빠가 밥을 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속에 자라다 보니까 저희 오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늘 보고 커서.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네, 그런 사람을 동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족의 시스템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을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시스템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아는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하시는데 이제 일찍 혼자가 되셨어요. 일찍 이른 나이 30대에 혼자가 되셨는데 형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막 얼마씩 걷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막 빚도 갚아주고 막 집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나몰라라는 집도 있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안에서는 피 터지게 싸우지만 또 밖에 나가면은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가족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잔소리해서 엄마가 믿고 혹은 뭐 나랑 경쟁 상대인 언니가 믿고 이랬는데 밖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나고 언니 생각이 나는 거 이런 것들. 또 가족 간의 영향력을 인식한다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좋든 싫든 부모님이 엄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형제 가운데 누가 한 명이 잘못하면 셋이 다 몽땅 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제 삼남매거든요. 제가 삼남매 중 막내고 제가 오빠만 둘이 있는데 누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셋 다 혼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그냥 감싸주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족 간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각자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고 또 오히려 남보다도 물론 요즘에는 남만도 못한 가족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남보다도 더 가족 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뭐 아빠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러면 당장 집안에 뭐 학원을 끊어야 되고 가족 간의 분위기가 우울해지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가정 내에서 가족끼리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가족끼리 경쟁도 하고 타협도 하고 서로 끈끈한 적도 느끼고 때로는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 문제의 본질 이해는 순환적인 인과관계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시간에 구두점 혹시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들어본 기억은 있지만 또 그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는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엄마는 맨날 늦게 온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싫습니다. 라고 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맨날 늦게 오니까 그렇지. 네가 일찍 왔어 봐. 내가 잔소리 하겠어? 이러니까 딸이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늦게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악순환의 관계인 거죠. 가족의 문제의 본질 이해는 순환적인 인과관계예요. 우리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는 이제 노인복지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화를 하거나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한테 한번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한번 그래보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그게 가족에게는 잘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더 정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죠. 사실 여러분들 다 어머니 고맙잖아요. 아버님 고맙고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거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보셨나요? 우리 엄마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그게 나를 위해서라는 거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걸 표현해 보셨나요? 알지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내 동생 혹은 내 형제들 저는 뭐 동생이 없어서 잘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사랑하고 소중함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맙게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에게 있어서는 그 인과관계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족 관계에서 가족의 과정을 알아야 되고 개인 행동,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부모님의 말투 이런 것도 많이 닮거든요. 많이 닮아가는데 어 부모님이 굉장히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말을 하는 집은 자녀들도 거의 그래요. 그런 반면에 부모님이 굉장히 말투가 부드럽고 자상하고 조곤조곤한 집은 또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담는 거예요. 답습되어 가는 거죠. 가족 문제에서 나 아닌 다른 구성원 문제라는 인식은 가족 변화를 저해야 한다는 거죠.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 아버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어렵게 되거든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하지만 이것을 남의 문제를 보는 순간 가족은 공동체 의식이 저해되고 또 영향력, 어떤 끈끈한 힘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가족 관계는 우리 전체가 운명 공동체라는 거. 가족 간에 한 명이 아프면 우리 다 기분이 우울하고 다 걱정하게 되죠. 나 하나, 아니 내가 아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내 가족. 외국은 내 가족, 마이 패밀리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이란 말을 쓰죠. 보통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원래 공동체라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 사회복지학부, 우리 노인가족복지전공, 우리 학생, 우리 교수님, 우리 친구들, 우리는 참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죠.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 변화를 저해하는 것.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족들이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서 같이 변화하려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상담 및 치료에서는 관계 심리적인 사고와 순환적 인과관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가족을 하나의 부분적인 요소들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전체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집은 엄마와 아들이구나. 혹은 선생님과 학생이구나. 선생님과 학생이어도 학교 선생님인지 학원 선생님인지 교회 선생님인지 대화 한 두 마디만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저 집은 가족끼리 식사를 왔구나. 아, 저 집은 그냥 생판 모르는 남끼리 왔구나. 한 두 마디만 해보면 알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음식을 먹는데 자녀같이 보이는 사람과 엄마가 온 것 같다. 근데 진짜 엄마와 자녀라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막 챙겨주시죠. 자식들은 약간 귀찮아하면서 막 짜증을 내죠. 알았어. 내가 먹을게.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그게 가족이 아니라 뭐 선생님과 제자였다. 이러면은 짜증 못 내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러고 말죠. 이런 어떤 관계 작용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 쟤네가 이제 소개팅을 한 처음 사이인지 아니면은 썸을 타는 단계인지 아니면은 남사친 여사친인지 아니면 연인 관계인지 아니면 부부 관계인지 보면 안다는 거죠. 한때 이제 이런 말들이 유행이었어요. 부부가 차를 타고 갈 때 여자가 옆에 타면은 부부가 아니고 뭐 뒤에 타면 부부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행동 양식이라든가 관계에 드러나는 관계적인 행동에서 또 관계 심리적인 사고, 순환적 인과관계 전부 다 상호작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상대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2명 이상.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가 됐든 부부와 자녀가 됐든 아니면 자녀만 됐든 뭐든 아무튼 2명 이상이 모여야 되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기 지금 PPT를 보시면 화살표가 계속 이어지죠. 구성원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A는 B와 상호작용을 하고 B는 C와 상호작용을 하고 C는 또 A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계의 형성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틀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계속 그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남이었으면 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쵸? 남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족이 그 관계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차피 계속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 상호작용을 할 것이고 가족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가족의 발달 단계예요. 뭔가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발달 단계를 되짚어 보려면 첫 번째, 일단은 개개인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거죠. 만약에 뭐 서로 말투가 너무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단은 개인 내면에 먼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서운했는지,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면에 먼저 심리 치료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누구네 가족, 그 식구가 4명이기 때문에 각각 4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보고서 가족 전체의 순환적 인과관계 혹은 상호작용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말투가 공격적이고 이래서 상처를 받은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시스템을 보니까 부모님이 워낙 말투가 권위적이시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런 말투를 보고 듣고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답습이 되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부모님은 본인들의 말투가 그런지는 모르고 내 자녀가 이러한 말투를 했을 때에 야단을 치고 자녀가 보기에는 부모님도 그런데 또 욱해가지고 거기서 안 좋게 나가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있더라.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가족 생활 주기의 이해입니다. 가족의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발달 전 과정에서 가족 생활 주기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봤더니 결론적으로 이 가족은 공격적인 말투를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냐?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의 말투가 원래 이랬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보고 자랐어요. 내 잘못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엄마 아빠도 부모님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말투를 배웠거나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어떤 큰 사건들, 이벤트들을 겪으면서 그런 말투가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족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있었나. 예를 들면 부모님도 또 그 부모님이 그렇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해서 그게 너무 싫었지만 어느새 부모님도 그 말투를 배우게 되신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거를 병행하는 거죠. 일단은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내면의 변화에 자 이제는 일단은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변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내 말투를 한번 고쳐보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에 이렇게 확 대받아치고 싶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절제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제는 개개인의 말투를 변했으면은 가족끼리 상호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말투가 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변화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봅시다라고 뭔가 운명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서로 맞춰간다는 거죠. 단언하건대 가족 상담, 가족 치료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만이 변할 건 절대 되지 않거든요. 부부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상호작용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 관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만 잘하면 뭐해? 상대가 그게 아닌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는 나만 노력하고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호작용을 고쳐가라는 게 중요하죠. 가족이 지금 처해진 발달 단계를 고려한 시간적 개념을 인식하고 가족의 여러 가지 갈등과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예를 들면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가족 전체가 예민해졌어요. 이런 특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특성을 알고서 그 안에서 그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도 있지만 아버님의 사업 실패라는 너무너무 우울하고 슬픈 내용들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상기하고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독립할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뭐 빈둥지 증후군이 와서 우울증이 왔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투도 과거와 같지 않고 더 거칠고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것들을 고려한 개념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발달 단계는 가족들이 이제 처해진 발달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를 봤더니 이게 톱니바퀴처럼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밖에서 친구하고 싸웠어요. 기분이 몹시 나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제가 화가 나서 그냥 엄마한테 욱했어요. 사실은 어머니하고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친구하고 싸운 게 안 풀려서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은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지각을 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어머니가 밥을 먹고 가래요. 하고 엄마한테 괜히 화를 내고 온 적 이런 거 있죠. 바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가장 편하고 어찌 보면 허물없는 관계다 보니까 더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냥 막대해도 되는지 알고 밖에서의 대인관계 혹은 가정 내에서의 대인관계는 밖에서 같이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밖에서 예의 갖추듯이 가족과에도 그런다면은 그게 무슨 가족이야. 이런 얘기하죠. 제가 학교 올 때 트레이닝복 입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까지 학교 오듯이 정장을 입고 있다면 집이 아닌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집에 오면 좀 느슨하게 좀 풀어지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있고 싶고 이런 다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인관계라던가 어떤 시간적 차원, 가족 환경 이런 거에서 그 톱니바퀴가 서로 잘 맞물려 돌아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은 이 전체 가족 관계가 삐그덕거릴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 희한하게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뭐 엄마랑 싸우고 나오거나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밖에 가서 물론 화풀이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기는 한데 희한하게 우리는 하여간에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화살이 집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 특성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적 차원에서 또 아무튼 가족이라는 것은 생사와 동거동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적인 운명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내 톱니바퀴들을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발달 및 가족 생활 주기 단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학자가 나오는데요. 조금씩 단어만 틀리고 뭐 조금씩 그 시간적인 배경만 틀릴 뿐이지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정리하고 나가 볼게요. 먼저 아이가 없는 결혼 부부는 근데 둘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를 확립하는 거죠. 서로 각각의 다른 토양에서 살던 사람이 생활 습관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도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사소한 생활 습관 이런 거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체가 부부관계를 뒤흔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때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갖고서 부모가 되는 준비를 해야겠죠. 임신과 부모가 되는 것에 적응을 하는 거. 또 한 가지, 가족,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자의 집안과 남자의 집안, 집안끼리의 만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 친족 관계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부부가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 부부 두 사람의 문제는 없었는데 다른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부부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뭐 시월드, 처월드의 간섭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 어떤 형제의 문제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만 잘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친족 관계까지도 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아기가 생겼어요. 첫째 자녀가 30개월, 두 돌 조금 넘을 때까지는 이제 이때부터는 부부 위주로 되어가던 모든 생활이 자녀 위주로 되어가죠. 또한 이때는 이제 아기가 어리고 갓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친척들이 아이를 보러 오고 관심을 가질 시기입니다. 유아가 발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적응하고 격려하기, 부모가 유아에게 만족스러운 가정을 만들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때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낯가림을 심하게 할 때고 말을 배우고 이럴 시기인 거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뭐 잠자는 것도 기저귀를 가는 것도 막 밤에 일어나서 해야 되고 우유를 먹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되고 그로 인한 피로가 쌓여서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아이가 생활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만족스러운 가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실제로 많이 도와주세요. 자녀가 어릴 때는 육아를 같이 한다던가 또 최근에는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많이 가는 분이기 때문에 요때가 지나고 나면은 학년 전 아동,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학년 전 아동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흥미에 적응하기. 이때는 아동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을 때죠. 막 걷기 시작하고 뛰면서부터 여러 가지 막 신체 발달, 두뇌 발달, 언어 발달이 스펀지 같이 쫙 빨아들이는 시기예요. 이럴 때는 건강한 우리 아이가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고갈이나 사생활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적응하기. 이 부분은 바로 부모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왕성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굉장한 피로감, 또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모든 게 다 아이 위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이에요. 학령기에 자녀가 있는 경우, 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3세, 이제 아동기죠. 보통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예요. 학령기 가족들의 공동체에 참여하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 나이에 따라서 부모가 친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유치원 다니면 뭐 첫애든 마지막애든 엄마 나이가 각자인데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니까 그 엄마끼리 친구가 된다는 거죠. 어떤 정보도 교류하고 이러면서 아이가 학업 부분에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이제 이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아동기 뭔가 좀 학습 활동도 하게 되고 또래끼리의 모임이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학습에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전까지는 뭐 한글을 떼니 구구단을 외우니 이런 것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흥미 위주로 했지만 요때부터는 뭔가 학습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청소년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부모의 관심과 경력을 형성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때가 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춘기죠. 반항도 하게 되고 자아가 확립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무지 많이 생길 때예요.
또 요때가 되면 자기가 다 어른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이제 뭐 고3 딱 대학생이 되게 되면은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가로막고 간섭하고 그것보다는 우리 자녀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요. 반드시 그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임도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관심과 경력 형성하기. 네. 부모가 이제 한 번 아이를 키워보게 되면은 네, 두 번째부터는 더 잘 키울 수도 있고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노하우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과 경력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녀를 전전긍긍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떨어진 상태에서 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청년이 되게 되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요때가 되면은 뭐 학교를 간다던가 혹은 군대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직장을 간다던가 뭐 결혼을 한다던가 해서 청년을 적절한 예식과 도움을 주면서 떠나보내는 거죠. 언제까지 네, 품 안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나이를 먹어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우리 캥거루족 같이 다 큰 자녀를 함께 보듬으며 산다거나 아직까지도 자금을 대주고 용돈을 주면서 그런 부모도 요즘에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때가 되면은 원칙적으로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지적인 가족의 토대를 유지하기, 떠나보내고 남남으로 인연을 끊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떠나보낸 자녀가 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원가족에서 분리가 돼서 새로운 가정을 잘 꾸밀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또 그 자녀가 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 키우는 양육 방법에 대한 정보도 주면서 뭔가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중년기의 부모입니다. 빈둥지부터 퇴직하기까지 자녀가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 퇴직하기까지 이제 이때는 자녀를 떠나보냈으면 어느 정도 부모의 역할은 네, 굵직한 건 다 한 거죠. 이때는 다시 부부 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겁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둘이 부부로서 관계를 맺고 살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모든 것이 아이 위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청년까지 잘 키워서 떠나보냈어요. 이제는 다시 부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서 아, 정말 나이 먹고 늙으니까 배우자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와 중간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뭐 아주 그냥 그 젊은 세대와 또 이제 노년기 세대 그 사이 중간에 낀 게 바로 중년기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노년기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친구의 죽음을 본다던가 혹은 배우자의 죽음을 보게 되죠. 사별과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적응을 해야 되고요. 노년의 여러 가지 변화, 신체 변화, 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적응해야 되고 퇴직에 적응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어떤 경제적인 빈곤도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별하고 나면 외로움도 있죠. 퇴직하고 나게 되면은 더 이상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관계에 단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막 굉장히 서운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겠지만 이게 하나의 적응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학자의 분류예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서 어떤 가족에게도 소속이 되지 않은 젊은 성인 이때 이제 부모에게서 먼저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혼을 하기 전 단계부터 보는 거죠. 일단은 원 가족에게서 분리가 돼야지만 이 사람도 가족을 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확립하고 친밀한 또래 관계가 발달이 돼야 되고 직업상의 정체감이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찌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냐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건강하게 자라서 부모에게서 온전하게 분리가 돼야 된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하고서
원가족에서 분리가 돼서 새로운 가정을 꾸몄는데 독립을 못한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분리가 완전하게 건강하게 돼야지 이제는 결혼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신혼부부가 탄생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 체제죠. 부부 체제가 형성되고 또 이제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남녀 둘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족 간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친구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가족과 관계를 재구성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입니다. 네, 모든 것이 가족 내에서 자녀 위주로 돌아가는 거.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또 조부모의 역할도 포함하는 그 확대 가족까지도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예요. 이런 경우는 가족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주면 좋아하지만 이제 웬만큼 크고 나면 자기의 영역에 대해서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싫어하죠. 그 경계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자녀라고 내가 마음대로 개입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뭐 웬만큼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어머님이 그동안 경력 단절되었었는데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사춘기를 두게 되면은 중년 부부가 되기 때문에 이때의 발달 과업을 부모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립하는 자녀를 둔 가족입니다. 이제는 가족 자체가 또 자녀 자체가 커서 새로운 가족을 또 꾸리는 거예요. 자, 부모가 이제 성인이 되어 떠나는 자녀를 축복해주고 지지해줘야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조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노년기를 보내는 가족입니다. 노년기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몸이 노화로 인해 쇠약해지고 또 가족 관계도 변화가 생기죠. 노년기가 되게 되면 이제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조부모의 역할을 봐야 되고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손자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는 역할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세대에 따른 역할 변화를 수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부모로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부모인 내 자녀가 손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보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입장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는 배우자 혹은 형제, 동료 혹은 친구의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좀 슬퍼지네요. 노년기란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는 다른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 네, 여기도 역시 완벽한 결혼을 하기 전까지 먼저 독립을 중요하게 봤죠. 그 얘기는 결국은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오며 가며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결혼을 해서 원가족에서 분리가 되려면 개개인이 이미 성숙하고 건강하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따로 사는 것만이 독립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지만 생활의 독립을 주장하여 발생하는 부모 자녀 갈등 혹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물리적으로는 지내지만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정서적으로 얽혀 있으며 지나치게 거리를 두려 하거나 관심도 간섭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녀와 부모 갈등이 이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간에 독립을 하긴 했는데 계속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엄마 나 생활비 좀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서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던가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신혼부부의 단계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족들의 합세,
또 이제 이때는 가장 복잡하고 힘든 시기라 그래요. 왜냐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도 부족한데 이쪽 가족과 이쪽 가족 간의 문제, 또 특히 한국은 한국에만 이 단어가 있다면서요. 고부간의 갈등, 네, 이런 것들. 또 배우자의 어떤 지배적인 힘과 통제.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다소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권력이 편협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처월드가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씨월드만큼은 아니죠. 자, 이런 곳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댁 문제, 처가 문제 가지고. 또 뭐 이때 그냥 임신에 대해서 계획이 없이 있다가 아이가 생긴다던가 혹은 생겼는데 뭐 아이가 유산되거나 잘못된다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아이가 생겼는데 뭐 아들을 낳기를 바란다던가 혹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러한 가족의 발달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린 자녀를 둔 단계예요. 이제 부부 위주가 아닌 자녀를 돌봐야 되는 시기죠. 이때는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다 일일이 해줘야 되는 시기죠. 그러니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 역할에 대한 어떤 압박이 오는 거예요. 특히나 첫 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남이 좋다면 다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내 아이와 다른 아이는 발달 단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남이 좋다 그러면 그냥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또 자녀의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 또 양육 태도가 적절치 못한 경우들. 그러니까 일은 되게 많아지긴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자녀에 대해서. 자, 이러다가 이제 자녀가 자라나가지고 청소년기가 됩니다. 자, 이때는 참 우리가 사춘기를 맞는 자녀를 키울 때는 보통 부모가 져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때는 좋은 것도 그냥 다 싫다고 말할 때고 반항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 물리적으로 너무나 밀착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소원한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이런 것들. 또 이때가 되면은 이제 결혼 생활 뭐 한 20년 차, 1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뭐 이혼도 혹은 뭐 별거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자녀가 한참 예민할 시기에 가정적으로는 발달 위기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자녀가 어떤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 혹은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던가 왕따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학교 폭력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어렸을 때와 달리 어렸을 때는 많이 안아주고 뭐 이러면 되는데 좀 아이가 크게 되면은 이것들이 안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기대치와 부모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괴리감들, 또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에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에는 자녀가 성적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자녀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갈등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독립을 해요. 이제 이때가 되면은 시간이 증가가 되면서 갱년기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요때가 되면은 퇴직을 하면서 이제는 뭐 경제력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소속감 같은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부부 갈등도 심화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 왜 황혼 이혼이 늘고 있잖아요. 대부분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녀가 거의 다 독립한 이후, 독립을 앞둔 상황이세요. 그동안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너무나 부부 사이가 멀어진 상태인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 위주로 되어가고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 위주로 가던 게 이제 아이가 독립을 하면서 더 이상 아이가 내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면 다시 부부 사이에 초점을 맞추고서 부부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부부는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갱년기 우울증도 호르몬에 의해서 남녀 모두 어떤 갱년기 우울증 등이 오는데 그 상황에서 실직을 한다거나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황혼 이혼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노년기예요. 이때가 되면은 네, 한국 노인이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 1위죠. 물론 국민연금이 개시가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건물세를 받는 거 아닌 이상은 한국에는 가난한 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빈곤까지 겹치고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또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힘들어지면서 고독감이 커지고 또 노인 학대 혹은 방임, 유기, 또 빈곤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게 겪으면서 고독과 동시에 질병과 동시에 학대까지 발생한다면 정말 서글픈 노년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노인들은, 아니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자신을 학대를 해도 학대했다고 밝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보게 되면은 학대 신고가 들어온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부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네, 다른 학자가 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혼에 대한 가족의 생활 주기예요. 아, 살면서 이제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지금 한국의 이혼율은 거의 뭐 올라가고 있죠.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부부 간의 긴장을 해결하고 관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은 이혼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결혼에 실패했다는 거지 이게 인생에 실패한 건 아닌데 우리 사회는 이혼을 하면 마치 인생에 실패한 것이냐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제는 가족 체제의 해체를 계획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어쨌든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 살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 혹은 아빠 한쪽에만 살아야 되고요.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원수같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뭐 안 보고 살고 막 이래서 그런데 사실은 부부는 이혼을 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혼을 했지만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은 자녀가 받은 상처는 조금 덜해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 체제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준비를 지원하고요. 자녀 양육, 방문, 경제 문제에 대하여 협력적으로 의논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한쪽과 조금 더 안 주려는 한쪽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혼에 대하여 확대 가족과 의논한다. 특히 이제 어느 한쪽이 여자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은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은 경제력의 문제가 생기죠. 돈을 벌러 나가려면은 누군가가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키워줘야 되거든요. 남자, 아빠가 양육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아빠는 일을 하겠지만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누가 육아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확대 가족, 즉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 조부모인 거죠. 확대 가족과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는 보니까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은 고모가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할머니라든가 확대 가족에서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별거에 대한 과정도 있죠. 협력적인 공동 부모 관계를 계속하려는 의지와 자녀의 재정적인 지원을 합세한다.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 자, 이때는 함께한 가족 구성원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요.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의 재정을 재구성하고
떨어져 사는 것에 적응을 해간다. 확대 가족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배우자의 확대 가족과도 관계를 재조정한다. 주변에서 별거를 했다가 사실 다시 좋아지는 가족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거의 별거가 되면 이제 거의 이혼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한 집에서 지지고 볶고 막 싸우는 집은 그래도 싸우면서 풀고 뭐가 있는데 아예 이제 별거가 되게 되면은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기뻐하고 이러면 좋은데 막상 따로 살아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 그냥 서로 간에 그나마 있던 애정 가위도 식어지면서 지금껏 따로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같이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저는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부들 이제 가족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 뭐 한쪽의 외도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 차이든 혹은 뭐 시댁과의 갈등이든 처가와의 갈등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별거를 하다 결국은 이혼을 하더라고요, 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의 단계입니다. 정서적인 이혼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상처, 분노, 죄책감을 극복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어쨌든 좋은 관계에서 이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마음에 그 상처가 쌓인 거죠. 싸우고 해결하고 싸우고 해결하고 이걸 거치면서 뭔가 좀 화해도 해보고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을 때 대화가 단절되고 이런 거죠. 함께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실을 슬퍼하지만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단념한다. 결혼 생활에 얻었던 희망, 꿈, 기대를 회복한다. 확대 가족과 관계를 유지한다. 자, 처음에는 보통 이제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시 재결합할 거야라는 희망이 있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이혼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때의 그 상처들, 사실 이혼이라는 것이 당사자, 그 남과 여의 차이도 그 상처도 크지만 사실 아이들의 상실감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혼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받을 상처 때문에 사는 부부도 많거든요.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을 했어요. 서로 그냥 타치 안 하고 형식상 그냥 같은 집에만 살 뿐이지 사실은 너는 너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되게 많죠. 근데 재결합을 희망을 하지만 이제는 안 되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단계라는 거죠.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확대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지는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자녀가 이혼했다고 해서 할머니와의 관계까지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하여튼 한국 사회는 이혼하게 되면은 원수지간이 돼서 할머니도 못 보게 하고 막 이러는데 네,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그렇게 조부모와의 관계까지도 그 안에서 아이가 배울 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3주차에서 가족 상담 및 치료의 기초 두 번째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